대남 썸녀 7호로. 날씨가 많이 덥죠. 아, 어제 녹음 마무리 하려고 편집하고 녹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완전 무슨 사우나 같아. 무슨 사우나 같아가지고, 어, 그걸 못했어요.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7월 1일인데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음, 아무튼 저는 한 분의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찾아주시는, 물론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지만, 한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실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뭐 보양식 같은 거라도 드시든지, 아니면 좀 있으면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뭐 피서 같은 거 가셔도 좋고, 그 더위에 그 크게 상하지 않게, 몸 상하지 않게, 어,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너무 더우면 그 온열 대피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데 잠깐 들어가서 너무 더우면 에어컨 바람 좀 쐬시다가 몸이 좀 식으면 그렇게 다니시고, 특히 어르신 분들, 제 아버지도 뭐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안 나가시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온열 질환 생길 수 있으니까, 더위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삼계탕 같은 거 요즘은 또 복날 오지 않습니까? 삼계탕 같은 거 이렇게 드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보양식, 장어나 일본에서 장어를 먹는다 그러죠. 보양식을 드셔서 이 더운 여름에 기력이 너무 빠지지 않게 그렇게 스스로 관리를 하는 그런 우리 뭐 슬기로운 유튜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2004년 7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다운로드 제작? 음, 어떤 무식한 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AI를 다운로드 해서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래밍한 AI인데 다운로드해서 제작했다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했나 봐요. AI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AI는 1950년도에 미국에서 그 박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최고의 박사들 모여가지고, 약간 지금 같으면 MIT급 되는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AI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 처음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최초의 상용화 모델 이름이 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리? 애플폰에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AI 인공지능, 그 대화형 인공지능 시리,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리를 애플이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돈을 들여서 만든 그 AI를 애플이 인수를 해서 스마트폰에 장착을 한 게 시리입니다. 그게 최초의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많은 AI와 관련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 호크아이라는 전 국민을 전 국민을 감시하는 인공지능도 있고, 또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면 이제 사람 형태를 갖춘 로봇, 그것도 AI를 탑재를 해야 움직임이 가능하죠.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SF 소설이 있고, 영화도 있고, 그죠? 영화로 제작됐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그런 게 있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냥 AI라는 어떤 그 로봇 그 영화가 있죠.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물론 앞에 이야기했던 영화하고 비슷하지만, 초비츠라는 그 안드로이드형 인공지능이 있어요. 조금 한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여자 안드로이드죠. 지금 말하면 리얼도라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인간형 안드로이드인데, 어떤 청년을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지금 말하면 이제 딥러닝이죠. 딥러닝의 초기 형태를 그 초비츠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세히,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도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와 있고 찾아보면 유튜브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초비츠라는 굉장히 그 이쁘장하게 생긴 어떤 여성 안드로이드예요. 그 영화 있죠. 그 왜 최근에 무슨 그 인공지능 그 로버트 영화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단편 영화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그런 유형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니까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게 아주 잘 설명해놔서 알기 쉽게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2024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AI는 일단 고성능 CPU가 있어야 되죠. 고성능 연상을 할 수 있는 CPU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픽 카드도 있으면 좋고, 그죠? 어쨌든 그래픽 카드는 좀 없다 하더라도 일단 CPU가 있어야 돼. 초고성능 CPU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 구글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걸 그 구리로 만든 듯한 그 이상한 샹드렐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만약에 뭐 이상한 파일, 편집한 듯한 파일을 올리게 되면 알파고가 딱딱딱딱 잡아서 이거 하셨다고, 편집했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입니다. 많이 발전됐죠. 알파고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인공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에러도 나죠. 가끔 이상한 걸 집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알파고는 저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상당히 바둑도 상당히 힘든 건데, 바둑도 전 인간도 하기 힘든 바둑을 세상 고수들을 다 이겨냈다는 건 굉장히 수준 높은 슈퍼컴퓨터 그 인공지능 중에 하나죠.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5살, 6살 초등학교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고 배우고 또 공부 잘하는 거 공부하고 대화하고 또 어디 가서 일도 해보고 뭐 제작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경험치가 쌓여야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인간도 하나의 그 쓸모있는 사람이 되듯이 전문가가 되듯이 저는 슈퍼컴퓨터도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나야 좀 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변수에 대한 대응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우리가 좋은 스승이 있듯이 AI도 저는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바른 지도자, 바른 스승들이 있어야 AI도 바르게 자라지 않나. 누군가가 그래도 이건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AI도 좀 더 멋지고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 성장을 하듯이 AI도 바르게 정기롭게 그렇게 성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모든 기업체들,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AI를 빨리 만들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죠. 한국은 거기에 한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정말 그 옛날에 제가 리얼 돌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인간형 안드로이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게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도 있고 중국에도 지금 인간형 안드로이드 비슷한 거 다니고 있고 다른 데서도 사람과 흡사한 로봇들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 그렇게까지 불붙지 않았을 텐데 제가 리얼도 올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소재 산업조차도 연구하지 않냐고. 그죠? 왜 한국은 아무것도 연구를 안 하냐. 사람과 매우 흡사한 로봇을 왜 만들지 않냐. 외국에는 뭐가 하나라도 있는데, 그랬더니 제 파일을,
리얼돌 그 사진 올렸다고 삭제를 했죠. 비공개로 전환을 했죠. 한심해. 정책 자체가 참 한심해요. 그죠? 그래 요번에 뭐 R&D 예산 24조 복구한다고. 24조 액수도 없고 24조도 엄청난 자금이죠.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24조도 엄청난 자금이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어차피 정부에서 똑바로 쓰지 않으면 24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된 슈퍼컴퓨터 한 대 없는 걸로 아는데 사실 아닌가요? 그때 MB 때 그 300억짜리 들여왔던 슈퍼컴퓨터 그거 아직도 쓰고 있지 않나요? 그죠? 전 세계는 지금 슈퍼컴퓨터 얼마나 누가 더 빠른 슈퍼컴퓨터를 만드느냐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터조차 만들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심하죠, 그죠? 그래놓고 무슨 AI를 다운로드해서 만들어요. 뭐 그런 먹창 소리 나고 앉아있고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그죠? 괜히 왜 나와서 왜 아는 척해요? 전 세계 개막신 당하고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면 잘 모른다고. 잘 모를 수 있죠. AI가 전문 분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가 왜 아는 척 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면서. 이게 괜히 전 세계 왜 개막신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AI는 만들어야 되겠고 만들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트집을 잡아가 자기 걸 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음, 큰일입니다. 그죠? 음,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뭔가 암울해진다? 하여튼 좀 걱정이 됩니다. 자꾸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텐데, 아무튼 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그렇게 한심하고 무식한 말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형광등을 이렇게 교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집인데 형광등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사무소에서 형광등을 LED로 교체를 해준다고 고맙게도 그렇게 해주셔서 LED로 바꿨는데 정말 밝더군요. 근데 지금 전기세가 나와봐야 이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할 텐데 아직 전기세가 안 나와서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LED가 정말 밝아요. 정말 밝고 눈이 거의 막 부실 정도로 밝아요. 진짜 방에 막 땅바닥에 막 오만 먼지 하나하나 자국 하나하나 개미새끼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밝더군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형광등은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오슬람 꼽는 것도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슬람이나 형광등 꼽는 거는 이렇게 내부가 뚫려 있어요. 그 안에 다 보이잖아요. 안에 뼈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뭔가 숨길 거라고 생각은 못 하겠는데 근데 이 형광등은 이 LED 등은 케이스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케이스가 두꺼운 게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컴퓨터 같은 것들이 워낙 소형화되고 중계기 같은 거, 그 인터넷 중계기, 와이파이 중계기 같은 것도 충분히 안에다가 심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좀 고맙긴 한데, 해줘서 고맙긴 한데, 혹시나, 혹시나 또, 해킹을 하고 있지 않나. 혹시나 또 누군가가, 혹시나 저 어디 전자상가에서, 혹시나 저의 잠꼬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나. 그 봐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 야한 장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나면 참 건강한 아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각이랑 좀 아직까지는 서요. 나이가 좀 있긴 한데 가끔 나도 모르게 설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죠. 하다 별짓 다 한다. 어, 뭐지 그 뭐지 하여튼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썩었어도 전자상가에서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혹시 자기 집이 털렸으면 혹시 자기 집
자기 집에 뭐 CCTV 같은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형광등을 살펴보세요. 형광등을 바꿔버리든지 LED 등을 바꿔버리든지 혹시 아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LED 등을 이렇게 노출되는 걸로 바꾸세요. 안에 다 보이는 걸로. 근데 안에 다 보이는 걸로 바꿔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LED 등을 하여튼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 안에 설치할 확률이 공간이 거기 설치하면 온 방이 다 보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설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등을 싹 다 바꾸세요. 혹시 그런 게 돌아다니면 뭐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설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끊겼는데 그 와이파이도 되고 이제 랜도 되고 랜선도 되고 하는 그런 인터넷이 두 개 다 되는 인터넷이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이제 해지를 됐으니까 인터넷 라인을 안 뽑았어요. 안 뽑고 그냥 꽂혀 있는 상태로 전원만 뺐는데 그왜 찝찝한 거예요. 왜 이거 회수도 안 해가대? 회수도 안 해가서 그냥 찝찝해서 내버려 뒀는데 왠지 찝찝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라인을 뽑고 그 중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놨어요. 이게 될 수도 있나? 혹시 관련 이쪽에 계신 분이 혹시 있으면 답변을 혹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혹시 작동을 할 수도 있나? 만약에 그 인터넷 회사에서 만약에 열어버리면 이게 작동을 할 수도 있는지, 그죠? 요즘은 와이파이만 되면 다 해킹이 가능하거든요. 와이파이만 되면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만 작동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굳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디오 같은 건 들을 수 있죠. 그죠? 이 스마트폰 마이크가 있으니까 와이파이로 그 왜 카톡 우리 왜 그 카톡 그 영상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무료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면 어디론가로 오디오가 전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근데 제거했는데도 끊기긴 해요. 근데 찝찝해서 이렇게 완전히 싹 다 와인도 뽑고 다 치워버렸거든요. 혹시나 집에 인터넷이 끊겼는데 그게 그 뭐지 중계기가 남아 있으신 분들 확실하게 라인도 뽑고 확실하게 제거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빠른 장소, 음, 버스 정류장, 보통 버스 정류장 버스 기다리면 보통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 10분 안쪽까지 기다리죠. 5분에서 7분 정도 기다릴 때도 있고, 좀 늦으면 10분 정도 기다리죠. 그리고 대학교 주변, 속도가 끊어지지 않고 아주 잘 나와요. 저희 집 근처 대명동 계대가 있는데, 그게 대학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거기 근처 가니까 굉장히 속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바로 잘 끊기지 않고. 시장 주변, 시장 주변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신용카드, 지불카드나 신용카드하고 핸드폰하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이게 문제예요. 도로에서 골목 있고, 이거는 공공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공공 와이파이가 아닌데 그냥 오픈 와이파이예요. 속도도 안 빨라. 와이파이 한 칸밖에 안 뜨는 속도거든요. 속도도 빠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면 그게 딱 떠요. 이건 뭐 감시용도 아니고. 동사무소 근처, 이거는 모든 동사무소는 아니고, 저희 동네 집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딱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전파가 날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해킹 툴이 있다면 김스키 같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해킹용 와이파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병원 안쪽
병원 안에 그 인터넷이 되죠. 병원 안에 인터넷이 되는데 웃기는 게 그 서버에서 내가 뭐 하는지 다 아나 봐요. 서버를 통해서 어떤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아나 봐요. 그렇다는 거 문자 보내도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스마트폰 쓰는 걸 다 보고 있다? 어, 또 그렇죠. 지네 뒷담화 하는 거 그게 궁금한가? 어, 요즘 그거 전자팔찌 안 차죠. 얼마나 그 스마트폰 성능이 좋으냐 하면 요즘 전자팔찌를 안 채워요. 성범죄자들 전자팔찌를 안 채워요. 그냥 스마트폰만 있어도 되니까. 심지어 그 정도입니다. 어, 아무튼 이거 정말 좀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코로나 때 설치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코로나가 없어진 지금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정부에서 너무 개인의 사생활을 터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루 빨리 그 공공 와이파이 제도를 없애든지 그죠?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마 바보는 아니겠지?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의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설마 그 북한에 돈 보내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 텐데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 돈을 보내주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위험한 일을 그냥 해줄 리가 없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쌍용차에 대해서 어떤 행정을 펼쳤는지 그리고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유튜버 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 유튜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죠. 그 쌍용이 일단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꽤 오랫동안 계속 적자가 났답니다. 몇백억씩. 음.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대요. 일단 그게 일차적인 문제고. 왜 한 번도 흑자를 못 내는 기업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적자인데.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 구제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라는 데에서, 자기가 쌍용을 인수하면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처음에 막 언론에 나와서 엄청나게 그 유키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유튜브 그 모카 아저씨 유튜브에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이 아저씨의 전체 자산 에디슨 모터스의 전 재산이 540억 정도 돼요. 540억 정도 되고 쌍용 자동차 적자가 1년에 300억 정도 나요. 전체 자산이 540억이고 쌍용 자동차가 1년에 30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쌍용 자동차 그 공장 부지 있죠. 공장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값만 2조 원이래요. 음. 그리고 쌍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나거든요. 그 10%만 순수익이 나도 2천조에 2천억이에요. 그죠? 매출이 2조 원이니까 10%만 이익을 땡겨도 2천억이라고요. 에디슨 모터스 전체 자산의 4배, 4배 정도, 4배 정도 나는 수준이라고요. 근데 그걸 먹겠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결국 에디슨 모터스 그 사장 아저씨는 그렇게 해가 주가 올려가 주식 팔아먹고다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쌍방울이 나왔어요. 쌍방울은 보도에 의하면 쌍방울은 어떤 회사냐? 쌍방울은 전 재산이 쌍방울이라는 기업 전체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10% 순수익이라 해도 2,000억이 순수익이라고. 그러니까 그 쌍용 자동차 전체 매출의 10%도 안 되는 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 회사가 쌍용을 먹겠다고 인수전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대북 송금 걸려있는 건 쌍방울이죠. 이게 뭐겠어요? 그 정부가 뭐라는 거예요? 자, 대북 송금 해라. 대북 송금 하면 쌍방울을 너네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정부가 쌍용 망하라고 고사를 얼마나 지냈어요. 그죠? 쌍용 욕을 얼마나 했어요. 그죠? 내일 망할 것 같이, 신제품도 안 나온다. 내일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 빅딜이라고 있었죠. 김대중 정권 때 빅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LG가 하던 LG 반도체를 대북 사업한다고 현대한테 줬죠. 현대가 운영을 잘 못하니까 그게 SK로 갔죠.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 LG 반도체잖아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예전에 정부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게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유튜브 뭐 검찰에서 혹시 뭐 증거 필요하시면 유튜브 한번 검색을 쭉 해보세요. 뭐 관련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5년 동안 주구장창 욕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 가득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들 참고하시면 충분히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얼마 전에 대규모 발표가 있었죠. 그 기름, 그죠? 뭐 어디죠? 그 포항 근처에 기름 난다고. 글쎄 기름 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죠? 거기 가스전 하나는 발견됐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기름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2026년에 만약에 일본이 전쟁을 하면 그냥 그 유전을 먹을 텐데 확인이 되면 세금으로만 확인하고 일본이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마침 또 이 발표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한한 이후에 발표를 했죠. 이렇게 좋은 소식은 불과 한 달 전인 총선에 발표했으면 지지율이 많이 올랐을 텐데, 그죠? 왜 그때 발표 안 하고 총선이 다 끝나고 발표했을까?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이후에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그렇다는 건 2026년에 전쟁을 대비해서 유전을 발굴해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그죠? 아무래도 일본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서 기름을 안 주겠죠, 그죠? 아무래도 기름길이 막히겠죠. 현대전에는 기름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거든요. 예전보다 기름을 훨씬 많이 써죠. 왜냐면 제트기가 뜨니까. 항공기가 없으면 항공기 제트기나 뭐 대형 항공기가 못 뜨면 전쟁을 작살나니까요. 그죠? 기름이 없으면 무조건 전쟁에선 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기름을 많이 저장해 놓죠. 오히려 땅에다가. 아니면 기름 유전을 다른 곳에 있는 기름 유전을 확보를 해 놓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 일본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고립이 되거든요. 아무도 일본한테 기름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름을 비축해 놔야 되든지 아니면 기름을 안 쓰는 다른 걸 쓰든지.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독도에 그 고체연료 있다는 것도 아는 걸로 봤을 때 이미 한국에 있는 바다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다 탐사를 해놓고 발굴하는 시기를 지금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이미 조사를 다 해서 여기 좀 기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이후에 발표를 한 게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7강구도 기름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기름이 나오는데 안 쓸 확률이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기름을 쓰게 되면 그 7강구를 전반기, 여기 포항은 후반기 그렇게 기름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을 안 줄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가 일본을 왔다 가고 난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동에서는 아무도 일본에 기름을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였냐면
그, 그 용인에 반도체 뭐 300조 투자한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예전에 초창기 때 한 번 있죠. 그리고 기름 나온다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 일순간에 주가가 갑자기 확 떴어요. 그죠? 일순간에 관련 주가가 확 올라갔다고. 음, 음. 그때도 주가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 반도체 어떤 설비 업체들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죠?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발표로 주가를 미리 주식을 사놨다가 정부가 발표를 하면 그 주식이 올라서 주식을 팔고 차익을 챙기는 뭐 그런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혐의인 것 같은데 그거와 유사한 어떤 주식으로 장난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죠? 아무튼 저는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치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거기 미사일 한 발 떨어지면 동해는 다 기름바다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미국의 그 뉴욕 근처였나 어디에 그 유조관 그게 터져가지고 완전 그 옛날 태안 앞바다처럼 그렇게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음, 그 정말 장난 아닙니다. 바닷속에서 관이 부러지면 바닷속에서 뭐가 처박아서 관이 부러지면 그 기름 유출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조 플랜트 방식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식을 써야 되지 않나.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만약에 확실히 기름이 있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방식을 터널 방식 그 우리 석탄 탄광 방식을 써야 되지 않나. 석탄에 탄광 캐는 방식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안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대각선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계단식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이 나오면 좋죠. 그죠? 산유국 되면 좋죠. 근데 문제는 2026년하고 맞물려서 이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이 쓰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큰일 없이 했으면 좋겠고 기름도 나왔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게 있어요.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예언가 목사님이 한국의 천사가 기름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에 좀 자꾸 기름을 찾고 있어요. 기름을 부어준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 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수상한 은행 안 쓰는 계좌를 정리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혹시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나 싶어서 그 통장 정리를 하려고 집어넣으니까 마그네틱 오류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닙니까? 그죠? 저번에 그 비밀번호 3번 틀렸다고 그 다시 리셋하러 갔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은행 창구에 문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게 저희 아버지 통장이라서 저희 아버지 통장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기억이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이건 안 쓰는 통장이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이 좀 있을 때 은행 가서 해지를 했죠. 해지를 했는데 마그네틱 오류라고 하면 뒤에 그 통장 뒤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테이핑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류가 났다는 건데 근데 오류가 났으면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근데 오류가 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류가 복구가 됐대. 그러면 또 통장이 정리를 통장에다 인쇄를 하더라고. 음, 그냥 그거 있잖아요. 왜 중간에 썼던 거 다 없애보고 한 개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최종 잔액만 정리하는 거. 그것만 해가지고 그냥 인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음, 뭐 은행 직원이 설마 사기치겠습니까? 그죠? 어, 뭐 통장이 오래된 통장이고 안 쓰는 통장이니까 돈이 없는 건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혹시나 돈 세탁하는데 이용될까봐 이제 정리를 하라는 거니까 그죠? 음, 뭔가 좀 찝찝해요 그죠? 근데 뭐 직원이 설마 뭐 사기 치겠습니까 그죠? 음, 칠 수도 있나요? 또 좀 이상하죠 그죠? 마그네틱 오류인데 어떻게 통장 인쇄가 가능한지 좀 이상하긴 하고 어쨌든 저번에 그 비밀번호 오류 이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수상하다. 전산에 문제가 있든지 돈 세탁을 하고 있든지 그죠? 그러니까 돈 세탁한 흔적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죠? 돈 세탁한 흔적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 좀 찝찝해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통장이 3개가 발급이 됐었더군요. 그 계좌로.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옛날 첫 번째 통장밖에 없어. 근데 첫 번째 통장밖에 없는데 왜 종이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죠? 보통 다 쓰면 뒤에 마그네틱 까만색 종이를 이렇게 떼잖아요. 떼고 새로운 통장을 주는데 통장 종이가 남아 있었어요. 하여튼 좀 이상해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은행이긴 한데 예전에 다른 은행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장에 내가 모르는 1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았나? 아니면 뭐 형이 용돈 쓰라고 보내줬나 이렇게 생각했죠. 좀 옛날인데 형이 뭐 용돈 쓰라고 돈을 보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 이제 전기세 세금 나중에 세금 내려고 안 쓰고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들어 나간 거예요. 세금 내러 갔는데 잔액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듣고 보니까 10만 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갔어. 어. 그래서 은행 가서 물어봤어. 이거 어디서 빠져나갔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누가 찾았대. 그 어느 은행이냐? 이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 이러면서 뭐 마음 열버무리는 거예요. 그냥. 서울 왔다 갔다 하면 어차피 10만 원 차비 날라가잖아요. 그냥.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그 외 은행 뒤에 보면 세 자리 번호가 있잖아요. 그 세 자리 번호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ATM기를. 근데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때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있는 BC카드, 신용카드하고 다 해지를 했죠. 음. 어떻게 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빼가는데. 음. 그 은행을 도저히 이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근데 그 은행이 그 이후로 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있었는지 우리 동네에 지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2개는 없어졌어요. 대구, 대구시 전체에서도 지점이 많이 없어졌어요. 음. 아무튼 요즘 은행들이 좀 이상하죠. 홍콩 투자했다가 손실 본 게 많아서 그런지 조금 요즘 은행들이 부채도 굉장히 많죠. 그죠? 부채도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카드론이 뭐 잔액이 40조라고 그러죠. 부채도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 또 새마을 금고도 한번 부도날 뻔했고. 음, 아무튼 요즘 은행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현찰을 찾아놓기도 좀 그렇고. 그죠? 그건 아시죠?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까지 보상받는다는 거. 그래서 은행에 돈 넣어 두실 거면 5천만 원, 그러니까 각자의 이름으로 5천만 원씩 적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받죠. 그러니까 뭐 1번 5천, 2번 5천, 3번 5천, 4번 5천. 그렇게 각자의 이름으로 5천만 원씩 예금하는 게 좋습니다. 적금을 넣더라도. 그래야 보상을 받죠. 예전에 그 대구의 IMF 때 대동은행이 문 닫았었거든요. 그때 난리 났죠.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진짜 대구에 돈이 싹 없어져 버렸죠. 다 국민은행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은행이 참 요즘 은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은행 업무를 못 보면 불편한데 은행들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가지고 전산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저출산인 이유? 이건 좀 옛날 보도인데 그 자료를 유튜브에서 찾다가 보니까 한국이 저출산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었나? 어디에 쓰고 있었는데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나? 왜 산부인과는 아직도 그 모양인가? 산부인과 왜 지원 안 해주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거의 엉망진창으로 썼네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저출산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늬만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에 대해서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지원은 거의 한 1, 200만 원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산부인과 병실 이용하면 그냥 병원비 주는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간접적인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인 예산 책정해 놓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전부 그런 예산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저출산 예산은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났죠. 저출산 예산 47조 가짜 그 예산이라고 뭐 그렇게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최근에. 이러니까 안 나죠. 그죠? 왜 저런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면 여성부 아니면 보건복지부 예산인 게 맞지 않나요? 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저출산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죠? 보건복지부 알면 여성과 여가부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죠. 그죠? 아무튼 좀 엉망입니다. 그죠? 저출산 예산이 지금까지 쓰여진 게 280조 정도 되는데 1인당 1억을 줘도 1년에 47조 정도 썼답니다. 1인당 1억을 지원해줘도 30만 명, 40만 명이 넘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머지는 어디 갔나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분명히 1년에 200조 썼다고 들었는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1년에 47조를 썼다네요. 토탈에서 여태까지 280조 썼다는데 1년에 200조 썼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이빨이 안 맞는데 계산이 안 맞는데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을 다시 한번 감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때는 200조를 썼다고 분명히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47조 원 썼다고 그렇게 돼 있나요? 뉴스에는 다시 검색해 보니까 합해서 280조를 썼다고. 그러면 1년 예산이 안 맞는데 그죠? 돈이 비죠? 1년에 200조를 써야 예산이 맞는데 그죠? 그리고 47조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거 성인지 예산을 1년에 30조씩 쓰는데 저출산 예산을 지금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저출산 예산을 47조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1인당 1억씩 줘도 17조가 남아요. 1인당 1, 그러니까 애 하나 놓으면 1인당 1억씩 줘도 17조가 남는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30만 명 출산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전에도 한 30만 명 정도 났다는 얘긴데 1인당 1억씩 줘도 17조가 남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년에. 그 돈 다 어디 갔냐? 누가 썼냐? 그리고 직접 아까 도표에도 봤지만 직접 지원을 안 하고 간접 지원만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죠? 왜 산부인과 지원 안 해서 폐업하게 방치를 했나? 이건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에 그냥 방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부는 저출산 예산의 세부 사항을 뉴스나 언론에 공표를 해야 되지 않나? 여태까지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미 일부는 뭐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만 자세하게 이거는 보건복지 예산이니까 발표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정은 특활비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는 저출산 예산의 세부 사항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4대 일간지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만 원이나 주잖아. 요즘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 굉장히 뭐 많은 복지 정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는 건 월 2만 원? 거주비인가 주거비인가 하는 게 나오는데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 게 전부예요. 제가 옛날에 예전에 자기서 번호에 생색 엄청나게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죠? 글쎄 제 하드를 카피해 갔다면 별로 하나도 고마울 게 없죠. 만약에 제 하드를 카피해서 팔아먹었다면 아이템이나
시나리오를 팔아먹었다면 만약에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웃긴 놈들이죠. 그리고 친족 산도래가 위헌이 됐죠.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박송 씨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저게 참 보니까 법이 참 문제가 많더군요. 아버지나 형님이 사기나 횡령이나 이런 걸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그런 이상한 법조항이죠. 이걸 이용해서 친척들이 사기를 굉장히 많이 쳤었나 봐요. 요번에 위헌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박송 씨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제 처벌을 받겠죠. 그 형도 그 박송 씨 형도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징역 2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박송 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악질이에요. 저도 박송 씨 같은 처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악질이죠. 박송 씨는 돈도 있잖아요. 그죠? 사업도 했고 출연료도 많고 벌어놓은 돈도 많잖아요. 그죠? 저하고는 처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완전 이거는 박송 씨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사망보험이나 그 다이빙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이건 박송 씨 우울증 걸려가 자살하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네 죽으면 네 재산 다 내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잖아요. 이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어떻게, 장가가 나이가, 박성훈 씨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장가 가겠다고 색시를 데려왔는데 결혼하지 말라니. 어? 좀 그렇죠? 박성훈 씨 사연을 보고, 박성훈 씨가 또 같은 저도 박씨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여리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연히 그 형을 믿고, 형님도 보니까 그때 뭐, 약간 백수였던 것 같은데, 형님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회사를 배려를 해줬으면 잘 운영해서 그죠? 서로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좀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취집 장가들 다 늦게 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박세리 씨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집 장가들 다 늦게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죠? 어머니 또 박세리 씨 갑자기 지금 스포츠 쪽이 지금 난리네요. 호응 씨, 박세리 씨, 손흥민 아버님 하고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스포츠계를 두드려 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친족 상돌에 정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인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은 잘 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빌런 예전에 공원에 억울한 일 있는 것 같다던 장애우 이야기를 했었죠. 5월 말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죠. 제가 이제 업로드하러 갔을 땐가 하여튼 그때쯤 소리를 또 지르다 그냥 와가지고 근데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는데 스피커폰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밤에 잠꼬대를 좀 심하게 하거든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도 안 좋은 일을 좀 많이 당하셔가지고 밤에 막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잠꼬대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좀 남녀 같지 않고 키는 한 180 정도 되는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마른 남성 군인 체형 되게 몸이 날래게 생겼더군요. 욕설은 누군가의 전화 목소리나 mp3 녹음 같아요. 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블루투스로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준비 mp3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 유튜버를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언뜻 들으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정상 속도로 돌리면 제 목소리가 나오는 그렇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키가 크면 저음인데 약간 소리를 하이톤으로 지른다. 주변에 보호자도 없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시간이 새벽 3시인데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근데 스마트폰 스피커로 그렇게 크게 소리가 나오진 않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더군요. 여기저기 강력 사건이 혹은 분노 범죄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동물들의 이상 행동, 정형 행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행동 같은 어떤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해서 그 정부의 어떤 그냥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그런 단속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40조 이상 올라갔다 그러죠. 40조 이상 올라가서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나는 오랫동안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저쪽에서 돈 모아서 장사 차렸는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망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IMF 때하고 비슷한 거. 그래도 저는 IMF 때 뭐 쥐뿔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잃을 건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작살나잖아요. 그 IMF 때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작살났는데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작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부에도 와닿죠.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에 제가 안 올리려 그러다가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 욕설하고 어디 전화해가지고 욕설 막 하는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그 상담원들이 욕설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상담원들한테. 그 이런 경우 제가 그 예상을 해보는 결과는 스마트폰으로 112나 119에 전화를 해서 뚜뚜뚜 신호가 갈 때 욕을 하는 거예요. 통화음이 연결될 때 뚜뚜뚜뚜 할 때 욕을 하고 통화를 받으면 스피커폰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이 욕을 했으니까 제가 대응으로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2에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겠죠. 제 목소리만 녹음이 되겠죠. 이 아저씨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증거로 남는다 이 말이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에서 칼로 찌르겠다라고 예고살인 해가지고 DC 인사이드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요 직전에 서울역에서 칼부림한다 그래가지고 예고글 올려가지고 DC 인사이드에 압수수색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며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을 보고 뭐 강한 사람은 강하게 강한 사람한테는 약자고 약한 사람한테 강자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뭐 싸워서 내가 득될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칼부림을 했다 가정했을 때 개종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또라이니까. 그죠? 제가 보기엔 정원 씨 같은 느낌이 강해요. 남자가 되게 몸이 날래 보였고, 체격이 좋았고, 신체가 되게 운동선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하고 싸워서 좋을 게 없어요. 빨리 그 자리를 뜨고, 그리고 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CCTV 있는 쪽으로 뛰세요. 그래야 만약에 뭔 일이 당하더라도 증거가 남죠. 주변에 CCTV 잘 봐놨다가 CCTV 있는 쪽으로 뛰세요. 아마 이렇게 은밀하게 작업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CCTV 찍히는 걸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CCTV 있는 쪽으로 뛰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피하세요.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이근대위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도망가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숨고 싸우고 일단은 도망가는 게 좋아요. 내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사람 어떻게 잡을 거야? 그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인상 샤기도 모르고. 그러면서 물론 추적하면 잡을 수는 있겠죠. CCTV 추적하면 잡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 마주치는 게 좋아요. 그게 비겁하고 비겁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요즘 그냥 옛날 같으면 말다툼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세기말 현상?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 저는 이상한 사람 있으면 빨리 혼자 다니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안전한 데로 가시든지, 그죠? 아니면 가까운 지인한테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거 보내든지, 그죠? 아무튼 우리 동네 빌런 제가 영상도 찍었어요. 영상도 찍었는데 혹시 그런 분 보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끼 공부하는 새끼. 그 예전에 좀 여기 보이나요, 여기? 여기? 그 예전에 정신병자 같은 애들 얘가 또 왔어. 들리나요? 여기 보이죠, 여기. 예전에 제가 소리 질렀다던 그 약간 정신병자 같은 애. 설마 총질? 한 달쯤 됐나? 생선 회를 사 먹으려고 우리 동네 주변을 이렇게 지도 검색을 하고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한 군데를 찾았어, 검색해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살라고 갔는데 찾긴 찾았는데 문을 닫았더군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려고 이제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도로 바깥쪽 바짝 붙어서 올라가다가 인도로 이제 올라가려고. 제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서 25km 미만이라서 인도로 다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려고 꺾는데 갑자기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넘어졌어요. 처음에 탁탁탁 하는 소리가 저는 MTB 타이어는 골이 이렇게 깊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거기 보도블록 같은 데 갈린 줄 알았어요. 제가 방향을 좀 빨리 꺾든지 뭐 이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타이어가 갈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뭔가 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졌는데 다리로 처음에는 이제 요 그림같이 다리로 이렇게 딱 서죠, 보통. 자전거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해서 약간 기우뚱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게 돼 있죠.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미는 것처럼, 자동차가 뒤에서 쳐박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이 한 번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무릎 앉아 자세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무릎을 이제 땅에 찍어서, 여기 지금 빨갛게 멍이 들었는데, 무릎을 이제 땅에 찍어가지고, 아파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파라, 이런 느낌으로, 하고, 뭐 무릎 막 이렇게 만지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뒤에서 일어났으니까 자전거는 뒤에 블랙박스 같은 게 없잖아요. 자동차는 있지만. 누가 박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극장 갔다 오다가 골목길에서 그 타이어 있죠. 그 타이어를 이렇게 끝까지 꺾어요. 주차하듯이. 끝까지 꺾어가지고 타이어가 이렇게 차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차 밖으로 이렇게 타이어가 빠져나오게끔 꺾어가지고 제 종아리를 한번 싹 갈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승용차였는데 그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다만 자전거를 탔다 안 탔다 그것만 차이지. 근데 그때는 옷을 이렇게 살짝 스쳐, 정말 살짝 스쳤어. 정말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스치듯이 살짝 쓸렸는데,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랬어요. 별 크게 안 다쳤다고. 제가 다리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 안 다쳤다고 그냥 가라고 이랬는데, 집에 오니까 다리가 막 그 다음날 못 걷겠더군요. 그래 살짝 스쳤는데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언제 있었냐면 자동차 백밀러로 제 손을 이렇게 갑자기 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자동차 옆쪽으로 바짝 붙여가는데, 자동차 백밀러가 옆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제 앞에서 가속 페달을 탁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탁 치고 가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그리고 실제로 세게 사고 당했던 적 한 번 있고. 아, 진짜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욕하는 그 심정을 알겠더군요. 그냥 쌍욕이 그냥 나오던데. 근데 뭐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순간적으로 뭐가 딱 닿이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반사신경이라 그래야 되나? 바로 이렇게 들어서 별로 뭐 다쳤다고 이야기하기까지는 그렇고. 어쨌든 그 정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리고 뭐, 그 넘어진 줄 알고 집에 왔어요. 딱히 뭐, 누가 뒤에서,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도, 나 차에 내려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내 혼자 넘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문제는 집에 와가지고, 하루, 그 다음날, 이제 핸드폰을 열었는데, 핸드폰, 핸드폰 액정은 괜찮아요. 핸드폰 액정은 괜찮은데, 핸드폰 이 보호 필름 있죠? 보호 필름이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보호 필름만. 그리고 여기 그 왜 젤리 그거 있잖아요. 뒤에 커버. 젤리 커버가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싹 잘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이어폰 꼽는다고. 와, 이거 누가 총 쐈나? 그럼 내가 누가 총을 쏴서 넘어진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빨간 선 있는 대로 쫙 금이 이렇게 쫙 갔어요. 칼로 베인 듯이 뭐 이렇게 유리칼 같은 걸로 민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그 빨간 선 있는 대로 금이 쫙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빵 터지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내려간 거예요. 그 핸드폰이 제 그 바지에 있었을 테니까 여기 있었겠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쐈으면 그 미군 스타일 있잖아요. 예전에 미군들이 뉴스에 나와서 그 했던 스타일, 그 뭐지, 차에서 왜 창문 열고 팡팡팡 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면 각도가 이렇게 여기 지금 밑에서 위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약간 허리 정도에서 아래쪽으로 쐈겠죠, 그죠? 허리, 그러니까 요 액정 깨진 듯한 요 방향으로 쐈겠죠. 약간 위에서 밑으로 쐈겠죠, 그죠? 근데 위치가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총을 맞추려고 하면 일단 발사가 되면 속도가 약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핸드폰 액정은 괜찮아요. 액정 보호 필름이 이렇게 깨지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니면 뭐 가위로 잘랐을 수도 있죠. 이거는 망치로 때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액정은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거를 벗겨서 손으로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붙여놨다? 어쨌든 제가 이걸 뗐다 붙였다 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군 부대 교차 사격 방식이라는 게 뭐냐? 삼각형을 그리면서 사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 포인트 2개에서 동시에 총을 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쐈는지 모르게끔 하는 게 미군 특수부대 그 저격수들의 교차 사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팡 쏘고 우왕좌왕 하면 둘이 도망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방식이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제가 무릎 앉아 자세로 이렇게 꺾였던 게 요 옆으로 총알이 지나간 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빨간 멍이 사라졌는데, 빨간 멍이 사라지고 나니까, 보통 빨간 멍이 사라지고 나면 원래 피부 색깔로 돌아오는데 시커멓게 변색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건 한 일주일 정도 넘게, 한 2주 정도에 없어졌는데, 없어지고 나서 시커멓게 변색이 돼 있어요. 설마 청진 아니겠죠? 대한민국 같은 데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대구 같은 데서 그럼 차에다가 탄약하고 총 한 자루 가지고 달리면서 갈기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취약점이죠, 그죠? 옛날 LA 폭동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로 많이 총질했다고. 그죠? 차에서 창문 내리고 다다다닥 쏘고 도망가고. 그죠? 약간 기마대가 총 쏘듯이. 기마대가 총 쏘듯이 그런 식으로 총 쏘고만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근데 뭐 이런 방식은 뭐 스타일이야. 꼭 미군 부대가 미군이 아니라도 뭐 이런 거야 뭐 학습을 하고 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소음기 달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럼 CCTV 같은 거 보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CCTV에서 총알 날아가는 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한 거는 진정호 선수 올림픽 사격하는 거 한번 보세요. 탕 쏘도 총알이 보이나요? 초고속 카메라 가면 안 보여요. 일반 CCTV로는 총알이 날아가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 건 있겠죠. 불꽃이 바짝 튀는 건 있겠죠. 그것도 차 안쪽에서 만약에 쏘면 불꽃 튀는 것도 안 보입니다. 소음기 꼽아놓고 불꽃 튀는 것도 안 보여요. 창문만 열고 차 안쪽에서 총을 딱 쏘면 안 보입니다. CCTV에는 보이지 않아요. 위치로 봤을 때는 SUV 같이 큰 차량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꽂으려면, 그죠? 차가 상당히 위치가 높은, 포지션이 높은 차 같죠,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고, 전체 1주는 넘으니까, 어쨌든 고소는 가능하겠죠. 근데 누군 줄 알아야 고소를 하죠. 아무튼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네, 이상한 일들이.